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발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름이 오르내리다 빠진 곳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지역이 들어가자 반발이 크기도 한데요. 선정 기준이 자의적이고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언제든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선 공급이 줄면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재건축 초기 단계의 단지들은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 고시를 거쳐서 이제 오늘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선정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됐던 과천, 목동 이런 것들은 빠지고 길동이라든지 둔촌주공은 관리처분 때문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크게 지금 지적점이지도 않는데 미리 지정을 해서 선지정 어떤데 그 내용이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하루 밤새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핀셋이 맞긴 맞는데 왜 지정될 곳은 안 되고 안 될 곳을 미리 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이 지금 2.0%를 넘냐 안 넘냐 이런 것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2.0이라는 수치하고 사실 1%대라는 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느낌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네, 정부에서 그런 경제 성장률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 홍남기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분야가 상한제가 또 충돌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 그러면 이 2.0%를 유지하자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 핀셋으로 이제 돌아서서 이렇게 된 건데 국토부 입장은 또 상관이 없죠.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총선에서 필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시나리오죠. 기재부의 시나리오는 경제 성장률과 이런 부분의 시나리오고 국토부 입장은 총선의 어떤 정치적인 시나리오인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6월 달에 얘기했잖아요. 바로 시행도 안 하고 7월 달 또 한 번 얘기하고 10월 달 또 그러면서 계속 조정을 거쳐서 고민의 흔적이 나오는 중에 당연히 고민을 하고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미스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나타난 좀 기현상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옆에 풍선 효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추가 지정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추가 지정의 효과로 인해서 만약에 원래 지금 적용됐던 지역은 안정이 됐는데 풍선을 올라가는 기미가 보여서 추가 지정을 해서 만약에 또 안정이 된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게 나타나고서 그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하고서 한두 달 뒤니까 연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점점 총선에 가까운 시점에 상한제 효과의 어떤 느낌을 계속 연속적으로 주게 되면 정부가 주택 정책을 잘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연말 연초까지 가면 총선에 더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좀 국민을 전체로 안 하고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엄청난 시나리오를 쓴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저도 좀 이해하기 힘든 좀 애매모호한 어떤 좀 판정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정치적인 예. 이해관계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섞이다 보니까 그 네네. 애매한 지역들이 나왔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런데 전셋값이 벌써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물론 예. 분양가 상한제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적용 지역,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나중에 분양을 받기 위해서 미리 전세를 들어가는 이런 수요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볼 것은 그렇습니다. 그 팩트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그 9.13 대책 이후에 계속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도 하락하고 물량도 많이 보합세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제아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세 가격이 올라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봤더니 6월 말까지는 전세 가격이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0%에서. 그래서 6월부터 0.0, 0.1 이렇게 해가지고 6, 7, 8, 9, 10월까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0.16인가 0.2 올랐는데 다 제가 덧셈을 해봤습니다. 단순 덧셈이에요. 가중을 안 하고 해보니까 0.339% 올랐습니다. 10월까지. 그러면 이게 폭등은 아니잖아요. 사실 0.339면 1%도 안 오른 거예요. 이것을 갖다 기사 제아가 너무 자극적인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기사가 너무 자극적이고 시장 편향적으로 쓴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비토하는 형태의 어떤 기자분들이 쓴 것 같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팩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서울에 전세를 얻으면
아무 데나 얻으면 되겠죠. 아무 데나 얻으면 1년 거주 기간만 요건을 채우면 청약점수가 만약에 지방에서 높은 분이에요. 그러면 로또 당첨이라는 그 부분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정 투자가 일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서 뭐 전세 가격 폭등한다, 뭐 이사 간다 이거는 전세 서울 사람이 옆동으로 간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조건이. 그러니까 네. 결국 말씀 주신 대로 지방분밖에 없거든요. 지방분들이 과연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서초동에 20억, 15억짜리 전세를 들어와서 청약 당첨하려고 온다. 그건 아니죠. 이거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가을에 이사철, 그러니까 강남의 자녀들은 그쪽으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팩트를 좀 정확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한제 이 대상제가 발표되면서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뭐 예상은 물론 했지만 예, 예. 사업을 접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서 결국은 또 집값이 오르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 그건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 조금 재산적인 어떤 수익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예전에도 그랬고 했지만 결과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다 하셨습니다. 이 노무현 정부도 다 했고 왜냐하면 금융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합에 돈이 없다 보니까 PF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시공사가 보증을 서서 그 조합 운영비라든지 사업 운영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조합원들이. 이주비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 이자가 감당이 힘듭니다. 1, 2년만 가면 수익률을 다 뭐 상쇄할 정도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지금은 볼멘 목소리로 조합원들 입장에서 억울하시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어떤 뭐 입장이 너무 일관적이고 뭐 강력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다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시기 조절하는 현장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기간이 지금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2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지금은 얘기는 나오지만 당장 스톱은 못하지만 결국은 1년 뒤에는 결국은 승복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공급 감소 우려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은 항상 과거에 상한제가 시행됐을 네. 때에는 이게 전국에 일괄적으로 시행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뭐 일부 공급에 타격을 줄 수 있었을지라도 예. 지금은 일부 지역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급에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맞다고 보십니까? 예,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그 평균 한 3만 원, 4만 원 수준인데 지금 요번에 이제 관리처분 유예로 인해 가지고 한 42개 단지가 내년 4월 전에 일단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년 1년분에 대해서 공급 물량은 벌써 한 6만 5천 세대예요. 네. 평균의 2배 가까이 되니까 일단 2년치가 벌써 물량이 나오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또 아까 정책적인 요소가 나오는데요. 1, 2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뭐 확신을 갖는 거고 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때 50만 원 수준 40만 원에서 그 다음 해부터 한 30, 25만, 27만 이렇게 좀 반 수준으로 줄긴 했는데 그 전국적인 요소 그 서울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재건축 현장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기간을 연장했다 결국은 하게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를 좀 떠나서 정확히 볼 게 뭐냐면은 2015년도, 14년도 말에 그 분양가 상한제를 좀 풀지 않았습니까? 좀 예. 선택적으로. 그것만 풀었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풀었기 네, 때문에 소위 이게 오른 초이노믹스가 거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양 물량의 희소 가치가 높아지면서 서울 강남권 뭐 청약 막차 타자 이런 또 네. 움직임이 이미 시작이 또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근데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현금으로는 뭐 최소 10억 원 쥐고 있어야지 네. 신청이 가능한 이런 곳들인데 앞으로 좀 이런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가 계속될까요? 더 심화되겠죠. 당연히 더 심화되겠죠.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거의 뭐 20% 30% 내려오게 되면 많이 차이가 나겠죠.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 돈이 액수가 20억 단위라면 벌써 뭐 20%만 해도 4억 5억인데 샐러리맨이 그 4억 5억 물려면 진짜 10년 20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돈이니까 제가 샐러리맨이라도 뭐 딴 일 제끼고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그 심화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잖아요. 줍줍에 대해서. 실제로 분양해서 당첨이 돼도 9억 이상의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제가 볼 땐 또 이것도 시나리오인데요. 아시겠지만 뭐 조금 비토해서 미안하지만 그 청와대 비서실의 50% 이상이 다주택자분입니다. 비서실 네. 동안. 그래서 이게 진보 기득권이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제가 볼 때 이번에 발표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물건이 나왔을 때 다시 현금 유지한테 가는 건 정치적 어떤
정책이 어떤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분양에 당첨이 된 어떤 그 우리 무주택자분이 그분에게 기존에 했던 90% 대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득이 좀 증명이 된다 그러면 해주고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부에서 환수하면 되겠죠. 환수해서 차익이 생긴 걸 매각 대금이 나오면 그거는 임대주택 공급이나 뭐 다시 우리 무주택자들한테 쓰는 재원으로 어떤 계정을 만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좀 일부러 방치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이 많은 기득권, 뭐 여러 가지 기득권 뭐 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걸 일부러 지금 방치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방송을 보면 한두 달 아니라 뭐 2, 3일만 연구해서 규칙만 바꾸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주주 현상을 없앤다라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한문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